7시 22분에 경찰이 아르헨티나 산타로사의 리베르타드 거리에 있는 집에 들어간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있다. 그 안에는 법의학자가 즉시 식별한 파편들이 있다. 그것들은 겨우 7살이었던 마르타 페르난데스의 것이다. 바로 이 끔찍한 사실이 곧 수수께끼에 둘러싸이게 될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 리베르타드 거리는 산타로사 외곽의 평범하고 조용한 거리이다. 파스텔 색으로 칠해진 단층 주택들이 있다. 43번지 집은 2021년 8월 13일 아침 경찰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웃집들과 다르지 않았다. 7시 22분, 3명의 경찰관이 저항 없이 문을 통해 들어간다. 집안은 조용하다. 공기 중에 약간의 염소 냄새가 있고 이는 뭔가 불쾌하게 익숙한 냄새로 살짝 가려져 있다. 부엌 가스레인지에서 경찰관들은 큰 냄비를 발견한다. 가스레인지는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고 금속은 이미 식어 있었다. 조금 후에 도착한 법의학자는 즉시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다. 안에는 인간의 유해가 있다. 첫 번째 검사에서 전문가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파편들은 7살 마르타 페르난데스의 것이다. 경찰관들은 즉시 집 수색을 시작한다. 마르타의 침실은 비어있다. 그녀의 침대 시트는 아직 따뜻하다. 전문가는 이동이 1시간 이내에 일어났다고 결론 짓는다. 방에서 부엌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바닥은 가타껴 있다. 염소 냄새가 뚜렷하게 난다. 누군가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려고 했다. 뒤뜰에는 일반적인 쓰레기통이 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다. 비어 있지만 한 명의 경찰관이 인근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맞은편 집 카메라의 영상이 중요한 순간을 포착했다. 촬영 시간 2시 41분. 렌즈에 긴 목욕 가운을 입은 인물이 들어온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다. 그 사람은 큰 물건을 들고 있으며 그것을 43번지 집 뒤뜰의 쓰레기통에 넣는다. 이 행동은 1분을 넘지 않으며 그 후 인물은 빠르게 다시 집으로 사라진다. 카메라는 약하고 야간 촬영은 최소한의 세부 사항만 제공한다. 그러나 시간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2시 41분. 이 시점에 집에는 2명이 있었다. 마르타의 아버지 카를로스 페르난데스와 마르타 자신이다. 아버지는 아직 졸리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찰에게 즉시 밤에 소음을 들었지만 꿈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23시경에 일어나서 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 후 잠들었고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고 한다. 이 집을 자주 방문했던 두 번째 사람인 가족 친구 마르코 루이스는 이 밤에 없었다. 평상시에는 예고 없이 와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열쇠도 가지고 있었다. 카를로스는 즉시 그를 지목한다. 카를로스는 길을 잃은 듯하고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일관성 없이 어둠 속에서 마르코와 닮은 누군가를 뒤뜰에서 봤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흐릿하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말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진술을 기록하고 마르코 루이스를 찾기 시작한다. 부엌에서 전문가는 한편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한다. 유해는 최소 40분 동안 끓여졌다. 가스레인지 타이머는 3시 28분에 꺼졌다. 타이머의 표시는 전문가의 첫 번째 계산과 일치하며 그 시간의 과정이 정확히 끝났음을 확인한다. 두 사실을 결합하여 경찰은 시간대를 고정한다. 카메라는 2시 41분에 부피가 큰 물건을 가진 미지의 사람을 쓰레기통에서 기록했다. 가스레인지 타이머는 3시 28분에 멈췄다. 이 두 지점 사이의 시간대가 핵심 순간이 된다. 거의 50분으로 수사의 앞으로의 진행을 결정지을 것이다. 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경찰은 카를로스를 공식적으로 신문을 위해 구금한다. 이 시점에서 그가 주요 용의자이다. 그러나 그의 죄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가스레인지 타이머의 데이터와 카메라의 이상한 인물만이 그의 말과 모순된다. 마르코 루이스는 집에 없다. 그의 행방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이 밤 그의 움직임에 대해 경찰에게 아직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구금된 지 이틀이 지났다. 경찰은 여전히 그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는데 수사관들에게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모순적으로 보인다. 주요 질문은 변함없이 남아있다. 카를로스는 8월 13일 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완고하게 침묵한다. 빛. 이것이 수사관들이 더 깊이 추적하는 첫 번째 단서이다. 은행 조회에서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몇 달 동안 18,000 아르헨티나 페소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은행은 독촉장을 보내고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리베르타드 거리집에서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는 유사한 사건들의 수사 경험에서 보여주듯이 종종 용의자의 성격을 해독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다음 세부 사항은 더 많은 불명확함을 야기한다. 수사관들이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8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에 카를로스의 전화기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1시 17분에서 1시 45분까지의 이상한 간격은 예외였다. 이 시간 동안 전화기는 비행 모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누가 그리고 왜 이 28분 동안 연결을 끊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카를로스는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계속해서 카를로스의 과거를 조사한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11개월 전에 그가 산타로사 시립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이 나타났다. 정신과 의사는 기록에 공식적으로 진단을 기록했다. 편집성 장애의 급성 에피소드. 이것은 만성 진단이 아니지만 그러한 에피소드들은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수사관들은 이 버전도 고려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수사는 카를로스의 환경으로 향한다. 카를로스가 몇 년 동안 일했던 공장의 동료 중 한 명과의 인터뷰가 새로운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이름이 루이스인 그 동료는 경찰에게 카를로스가 마르타에 대해 여러 번 이상한 말을 했다고 말한다. 한 번은 문자 그대로 그녀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동시에 공장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카를로스는 차분해 보이고 직장에서의 그의 행동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사관들에게는 용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암시만으로도 언론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평하기에 충분하다. 8월 15일 수사팀장은 기자들에게 선언한다. 정신병 버전이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카를로스라는 인물에게 대중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집중시키기에 충분히 단호하게 들린다. 그러나 수사는 계속된다. 같은 날 저녁 18시 20분에 실험실에서 중요한 소식이 온다. 집 뒤의 쓰레기통에서 평범한 나무 주방용 밀대가 발견되었다. 검사 결과 밀대에서 마르타 페르난데스의 샘플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었다. 같은 밀대에는 카를로스의 선명한 지문도 있다. 경찰에게 이것은 카를로스를 범죄와 직접 연결시키는 확실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카를로스의 변호인은 즉시 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한다. 용의자의 변호사는 수사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카를로스가 요리할 때 매일 이 밀대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지문은 훨씬 일찍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 혈흔은 다른 문제이지만 변호사는 카를로스의 지문의 존재가 비극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참여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표현은 수사관들이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하도록 강요한다. 경찰은 여전히 카를로스가 자정과 오전 4시 사이의 시간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용의자는 완고하게 침묵하거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잠들어 있었고 특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 침묵은 정신과 진단과 재정적 문제와 결합되어 점차 카를로스 주변에 붕괴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남자의 모습을 형성한다. 그러나 기소를 위해서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공식적으로 경찰은 마르코 루이스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카를로스가 표현한 그 밤 정확히 마르코를 뒤뜰에서 봤다는 버전은 그 자신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루이스는 모든 채널을 통해 그의 인물이 확인되고 있지만 당분간 수사 초점밖에 남아있다. 카를로스의 정신병 버전이 기자들에게 공식 발표된 후 이틀째가 끝날 때 사건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것 같다. 카를로스의 빚, 전화기의 비행 모드, 정신과 에피소드, 밀대의 지문, 이것들은 용의자의 복잡한 초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다. 수사는 카를로스의 성격을 더 깊이 파고들지만 명확한 답은 여전히 없다. 수사는 페르난데스 가족에게 주목하고 8월의 비극적인 사건 반년 전으로 돌아간다. 마르타의 어머니 소피아 페르난데스가 전면에 나선다. 지금까지 그녀는 단지 증인이었고 신문을 받은 어머니였다. 이제 경찰은 그녀의 사생활과 재정 상황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한다. 소피아는 몇 년 동안 지역 병원에서 일해왔다. 공식적으로 그녀의 직책은 간호사이지만 경찰이 연구한 근무 스케줄은 이상한 규칙성을 보여준다. 지난 6개월 동안 소피아는 독점적으로 야간 근무를 맡았으며 이로 인해 2배의 급여를 받았다. 추가도는 논리적인 설명으로 보였는데 수사관들이 계좌 명세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명세서는 SOF. 아치 이라는 표시가 있는 계좌로 약 10,000 아르헨티나 페소의 정기적인 이체를 보여준다. 돈은 2주마다 보내졌으며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항상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남편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서였다. 2월 보고서에는 그러한 이체가 2번 있다. 2일과 10일에. 소피아는 분명히 카를로스가 이 돈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아직 계좌가 누구 것인지 알아내지 못했고 소피아 자신은 만약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이라고 회피적으로 답한다. 메신저 왓츠앱의 기록에서 수사관들은 소피아와 가족 친구 마르코 루이스 사이에 집중적인 대화를 발견한다. 서신은 집안일 도움에 대한 평범한 대화와는 완전히 맞지 않는 개인적인 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을 소피아와 대면시켰을 때 그녀는 마르코가 단지 마르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를로스가 슈퍼마켓에서 야간 근무 때문에 거의 집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들이 수집한 이웃들의 진술은 소피아의 말과 모순된다. 맞은편 집의 이웃, 한 나이 든 남자가 2월 11일 밤 22시 55분에 마르코 루이스가 페르난데스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확인한다. 이때 카를로스는 집에 없었고 슈퍼마켓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다. 시간과 장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슈퍼마켓에서 집까지 걸어서 약 3km이고 이는 대략 35분이 걸린다. 따라서 소피아와 마르코는 실제로 카를로스 없이 혼자 있었고 아마도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정보가 언론에 전해지고 첫 번째 공개 버전이 생긴다. 삼각관계. 신문과 지역 뉴스 채널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소피아와 마르코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암시한다. 이 버전에서 범죄의 동기는 소피아에 대한 마르코의 질투나 카를로스와의 갈등이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빠르게 도출된다. 마르코 루이스를 확인한 수사관들은 그러나 8월 13일 밤 그의 알리바이를 주의 깊게 조사한다. 그가 야간 창고 직원으로 일하는 슈퍼마켓의 카메라가 그를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 비디오 녹화에 따르면 마르코는 0시 15분부터 3시 40분까지 지속적으로 직장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비극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으로 리베르타드 거리의 페르난데스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잘못된 단서는 슈퍼마켓 카메라의 공식 기록과 함께 빠르게 닫힌다. 마르코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철회되지만 소피아와 마르코 사이의 비밀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소피아는 다시 이 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지만 그녀의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다. 수사관들은 은행 이체로 다시 돌아간다.
미지의 SOF 아치. 계좌로 흘러가는 돈은 소피아가 서둘러 해명하려 하지 않는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수사가 수집한 증거들은 소피아가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뭔가를 숨기려고 노력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녀의 동기를 완전히 밝혀내기 전까지는 페르난데스 가족의 사생활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된다. 수사는 중요한 사실들을 고정한다. 비밀 송금, 소피아의 야간 근무, 남편 부재 시 마르코 루이스와의 빈번한 만남.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직 없지만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소피아와 마르코 사이의 로맨스 버전은 당분간 가족 내 갈등의 동기로만 나타나지만 카를로스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웃들은 페르난데스 가족에 기이함이 있었다고 확인한다. 밖에서도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었다. 그러나 소피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카를로스는 여전히 밤에 잠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버전을 고수한다. 수사는 사건이 심각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가족 주변에는 새로운 불신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소피아와 마르코는 후자의 확인된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감시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관들이 점차 감정을 제쳐두고 사실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주요 질문이 열려 있다. 소피아가 왜 남편으로부터 돈을 비밀리에 이체했는가? 그리고 그녀와 마르코 루이스를 실제로 어떤 관계가 연결했는가?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범죄의 진정한 동기를 밝힐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비극 전 마지막 날들의 카를로스와 소피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조사는 증거로 돌아가지만 다른 관점에서이다. 다음 발견은 결정적이 될 것을 약속한다. 8월 16일 아침은 수사에 새롭고 극히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을 가져온다. 이전에 카를로스의 지문과 마르타의 피가 있는 밀대를 조사했던 범죄수사 실험실에서 파란 라텍스의 현미경적 미세 입자를 발견한다. 파편의 크기는 현미경으로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 발견만으로도 수사 과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확인한다. 파편은 지역 공장에서 제조된 인두스트리아 산타글로버 브랜드의 시중에서 파는 라텍스 장갑에 속한다. 실험실은 심지어 배치 번호도 확인한다. 28번, 76호. 수사관들은 즉시 제조업체와 연락하여 문서를 받는다. 28번 76호 배치는 2021년 8월 초에 제조되어 산타로사시의 여러 고객에게 배송되었다. 페르난데스 가족의 집에서는 그런 장갑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엌, 창고, 심지어 개인 물건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지만 결과는 없다. 그러나 다른 세부 사항이 흥미를 끈다. 28번 76호 장갑 배치는 이전에 의심을 받았던 가족 친구 마르코 루이스가 오랫동안 일해온 슈퍼마켓에서 최근에 구입했다. 같은 날 14시 45분에 수사관들은 장갑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간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2021년 8월 1일자 배송 전표가 정확히 이 배치가 최근에 슈퍼마켓 창고에 들어왔음을 확인한다. 경영진은 수사관들과 협력하여 추가 확인을 위해 여러 샘플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한다. 마르코 루이스는 다시 증언을 위해 소환된다. 그의 알리바이는 이미 이전에 확인되었지만 그의 직장에 장갑이 있다는 사실은 해명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그가 이 배치의 장갑을 가져가거나 사용할 수 있었는지 묻자 마르코는 차분하게 답한다. 장갑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놓여 있다. 어떤 직원이든 가져갈 수 있었고 심지어 고객들도 원한다면 할 수 있었다. 항상 열린 곳에 있다. 그의 답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수사관들의 질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증거들은 다른 그림으로 맞춰진다. 마르코가 눈에 띄지 않게 장갑을 가져가서 밤에 와서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버전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 버전은 다시 수사팀 내부 토론의 중심 주제가 된다. 그러나 심각한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경찰이 마르코를 다시 가능한 공범자나 실행자로 고려하는 동안 범죄 수사 기술자들이 다시 등장한다. 같은 날 저녁 정확히 22시 10분에 지문 감식 전문가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밀대에서 발견된 현미경적 라텍스 파편에서 선명한 부분 지문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지문은 다시 카를로스 페르난데스의 것이다. 지문 일치는 11개의 독특한 특징으로 확인된다. 이는 법정에서 충분하다. 마르코에 대한 의혹은 즉시 철회된다. 카를로스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에 마르코의 직장과 연관되었던 장갑과 접촉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루이스가 가해자 역할을 했던 잘못된 단서는 최종적으로 닫힌다. 이제 수사는 카를로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모든 물리적 증거가 독점적으로 마르타의 아버지에게 집중된다. 카를로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으며 법원 절차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시립병원의 감정서는 법원에 별도로 제출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의 행동이 의식적이었는지 아니면 이전에 확인된 편집성 에피소드와 관련이 있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수사관들은 이제 기소에 충분한 자료로 작업한다. 밀대, 피, 라텍스 파편, 지문. 이 증거 모음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강력한 입장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많은 것이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특히 장갑 입자가 정확히 어떻게 페르난데스 가족의 집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카를로스가 왜 그것과의 접촉을 숨기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28번 76호 배치는 수사 파일에서 나중에 그 밤 카를로스의 행동 순서를 최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언급된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르코가 일하는 슈퍼마켓에서 장갑이 나왔다는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여전히 평안을 주지 않는다. 이 새로운 증거는 기소 측의 입장을 상당히 강화하지만 카를로스의 직접적인 동기는 밝히지 못한다. 비극의 밤에 대한 그의 침묵은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재정 이체와 관련된 그의 아내 소피아의 비밀 행동은 여전히 수사의 배경에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가족 비밀이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명확한 그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기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한다. 앞으로 며칠 안에 카를로스에 대한 공식 기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그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유일한 피고인으로 남아있다. 수사의 추가 진행은 마지막 요점들을 해명하고 리베르타드 거리 집에서의 비극으로 이어진 행동의 동기와 연대기를 최종적으로 밝혀야 한다. 산타로사의 법정은 마지막 자리까지 가득 찬다. 작년 8월 13일 이른 아침에 시작된 사건이 거의 7개월 후에 끝난다. 이제 이 기간 동안 온 도시에 이름이 알려진 한 남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신의 딸 마르타에 대한 범죄로 기소된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검사가 먼저 발언한다. 그는 이 달 동안 수집된 증거들을 건조하고 일관되게 나열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리베르타드 거리 집 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밀대이다. 감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마르타의 피와 카를로스, 자신의 지문의 존재를 확인했다. 두 번째 증거는 2시 41분 밤에 촬영된 이웃 카메라 영상이다. 법원은 2022년에 합법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는 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미지 향상 기술의 사용을 허용한다. 향상된 영상은 긴 목욕 가운을 입은 인물을 보여주며 그 키는 정확히 카를로스의 키와 일치한다. 1m 78. 얼굴을 완전히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기에 충분하다. 세 번째 증거는 같은 밀대에서 발견된 라텍스 장갑의 미세 입자이다. 그 위에 11개의 일치로 확인된 카를로스의 부분 지문이 명확히 증명되었다. 라텍스는 가족 친구 마르코 루이스가 일하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28번 76호 배치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에서는 카를로스가 8월 11일 오후에 추정되는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슈퍼마켓 창고에서 직접 장갑을 가져갔다고 확인되었다. 이어서 법원은 정신과 의사들의 감정서로 넘어간다. 문서는 2021년 9월 20일자로 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는 범죄 당시 자신의 행동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병리적 질투로 인한 망상 상태에 영향해 있었다. 이 진단은 그를 책임에서 면제시키지 않지만 그를 그런 행동으로 이끈 이유를 설명한다. 정신과 감정서 후에 검사는 가족의 재정 문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다룬다. 은행 문서와 소피아 페르난데스와 마르코 루이스 사이의 서신은 카를로스가 빚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가족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았음을 확인한다. 심리학자들은 빚이 질투와 불안 상태를 상당히 악화시켰다고 확인한다. 가족의 이웃이 증인으로서 밤 2시 10분경에 페르난데스 집에서 억눌린 비명을 들었다고 확인한다. 전문가들이 그 밤에 연대기를 재구성한다. 2시 10분에서 2시 38분 사이에 카를로스가 딸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 후 아마도 마르타를 침실에서 부엌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다. 약 15m, 증인 없이 이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2시 41분에 카메라가 카를로스가 마르타를 뒷뜰통으로 운반하는 것을 기록했다. 2시 46분에 그는 돌아와서 가스레인지를 켰다. 타이머는 정확히 3시 28분에 꺼졌는데 이는 나중에 발견된 유해에 대한 온도 작용 시간에 대한 전문가 계산과 완전히 일치한다. 변호인은 반박을 시도한다. 카를로스의 변호사는 밀대가 수사관들에 의해 만져질 수 있었고 따라서 증거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판사는 즉시 현장 조사의 사진 기록을 요구하고 검사는 즉시 사진들을 제출한다. 밀대는 발견된 위치에서 정확히 사진이 찍혔으며 쓰레기통에서 직접 꺼내기 전에 촬영되었다. 이는 변호인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무효화시킨다. 이 순간 이전에 거의 감정을 보이지 않았던 카를로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사건의 마지막 폭로가 된 문장을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내 것이 아니었다. 경비원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그를 다시 앉힌다. 법정에는 억압적인 침묵이 흐른다. 짧은 휴정 후 법원은 판결 선고로 돌아간다. 판사는 건조하게 결정을 낭독한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는 모든 기소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된다. 제출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그에게 가능한 최고형이 선고된다. 종신형. 수사는 공식적으로 사건을 마감한다. 마르코 루이스의 연루 버전은 확실한 알리바이의 존재와 어떤 증거에서도 그의 지문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반박된다. 소피아 페르난데스 역시 비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녀의 알리바이는 직장 기록과 증인들에 의해 확인된다. 법원은 또한 카를로스의 정신 상태 문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다. 감정서의 일부가 법정에서 낭독되었지만 카를로스 페르난데스의 정신과 감정서의 완전한 버전은 법원 명령에 의해 2035년까지 봉인된다. 이 결정의 이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회의가 끝난다. 방청객과 언론이 법정을 떠난다. 카를로스는 강화된 경비에 이송된다. 반년 넘게 온 도시를 긴장시켰던 사건은 영원히 종료된다. 경찰은 평범한 신고를 받고 창고로 갔습니다. 작업자들이 심한 악취가 나는 낡고 녹슨 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열기조차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5년 된 비밀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오전 9시 45분 베이라리우 공업지구의 평범한 업무일이 경찰에 대한 신고로 중단되었습니다. 회색구역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17호 창고는 건설 및 산업장비 보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정기 재고 조사가 여기서 거의 2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보관된 물건들 중 일부는 폐기되어 잊혀졌습니다. 이날 작업자들은 새로운 장비 배송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창고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속과 낡은 부품들 더미 가운데서 누군가 금속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먼지와 녹층으로 반쯤 덮인 채 가장자리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지게차로 통을 옮기려고 했을 때 뚜껑 아래에서 불쾌한 냄새가 뚜렷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경찰관들과 과학수사관들이 현장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통 조사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리터 산업용 용기였고 아래쪽 이음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제조업체 표시가 있었습니다. 제조연도 2018년. 과학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손전등으로 뚜껑 주변을 비추고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분명히 1년 이상 여기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통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범죄 발견물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석회로 덮여 있고 끈적한 낡은 모터 오일과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안에 누가 있는지, 유해가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흔적을 숨기려고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현장의 첫 번째 조사는 거의 결과를 주지 않았지만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창고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는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년 이상 된 아카이브는 자동으로 덮어 씌워졌습니다. 창고 자체는 언제 누가 어떤 화물을 여기 가져왔는지에 대해 특별히 꼼꼼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 사이에서 통 근처에서 아우토카고 운송회사의 라벨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배송 트럭의 등록번호가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창고 직원들의 신문은 또 다른 기이한 우연을 드러냈습니다. 2017년부터 여기서 일한 경비원 주앙 코레이아는 즉시 바로 이 통을 여러 해 동안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특별한 관심을 끌지 않았고 그는 그 안에 일반적인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통이 창고에 나타났는지 묻자 코레이아는 확실하지 않게 대략 5년 전, 아마 좀 더 일찍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사관은 코레이아에게 기억을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비원은 2020년에 한 사건을 기억했는데 통이 창고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로부터 약 2년 후였습니다. 그날 건축자재를 실은 흰색 배송 트럭이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짧은 수염을 기른 젊은 남성으로 마르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 상자와 큰 금속통을 내렸습니다. 코레이아는 그것이 같은 용기라고 의심했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이 정보를 기록했지만 내심 이미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통 이음새에 표시된 날짜와 용기의 외부 상태로 보아 분명했습니다. 통은 코레이아가 설명한 것보다 더 일찍 여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수염난 운전자와 흰색 배송 트럭에 대한 버전은 공식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첫 번째 예비 의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해의 긴급 DNA 분석이 명령되었습니다. 경찰에게는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였지만 대기 시간이 거의 5시간 동안 늘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25분에 실험실에서 예상치 못한 답이 왔습니다. DNA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되었습니다.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통 안에는 2018년 4월 16일에 사라진 27세 소피아 알베스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미해결로 진행되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경찰 기록 보관소에서 사라져서 결코 해결되지 않은 것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평범한 출동으로 시작된 것이 여러 해 된 비밀의 핵심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피아 알베스 사건의 파일을 꺼내고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진짜 증거를 손에 넣으면서 새로운 수사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관들은 정확히 누가 흰색 배송 트럭의 운전자였는지, 그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소피아를 통에 넣은 사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찰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우토카고, 운송회사의 라벨을 통해 배송 트럭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다음 각 단계는 수사관들을 낡고 녹슨 통에서 5년 동안 살았던 비밀의 해결에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서의 발견 이틀 후 경찰은 수사에 적극적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용의자 목록의 첫 번째는 소피아의 전 파트너인
티아고 마르틴스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소피아가 사라지기 3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후 티아고는 공개적으로 슬픔을 보였고 심지어 수색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경찰에게 그는 비극을 겪은 남자처럼 보였지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이 수사 접근법을 바꾸었습니다. 소피아가 사라진 시기에 티아고의 금융 거래를 확인하면서 경찰은 기이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계좌 명세서에는 2018년 4월 17일, 말 그대로 소피아가 사라진 다음 날의 결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제는 촌스트루성 리뽀아 건축자재 상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명확하게 통 200리터, 품목번호 327, 금액 109유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상점에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배치의 일련 번호는 17호 창고의 통 표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마르틴스가 통을 구입했음을 확인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티아고를 발견 장소와 직접 연결시키는 첫 번째 심각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티아고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거의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사라진 직후 왜 산업용통이 필요했는지 묻자 마르틴스는 주저하지 않고 오래된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통은 디젤 연료 저장을 위해 구입되었다고 했는데 그가 피아트 두카토 배송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고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추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마르틴스의 오래된 배송 트럭은 거의 즉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2019년에 중고차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차량 검사에서 그것이 개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료 탱크의 용량이 수제 방식으로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서에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산업용통 형태의 디젤 연료 저장을 위한 추가 용기는 소유자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명백한 모순이 생겼습니다. 티아고는 구매 목적을 설명할 때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은 예상치 못한 증언을 받았는데 이것이 용의자의 인격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르틴스의 이웃이자 소규모 수리 작업의 동료인 미겔 소사는 수사관들에게 티아고가 그날 2018년 4월 17일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2개의 금속통을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사는 마르틴스가 그중 하나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확신했고 바로 이것을 이웃이 2020년까지 자신의 차고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미겔의 증언은 진실하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즉시 새로운 수수께끼가 떠올랐습니다. 소사가 실제로 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2번째 용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겔의 차고 확인은 우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통이나 디젤 연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사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번째 통에 대한 버전은 공중에 떠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3일 경찰은 알파마 구시가지의 티아고 마르틴스 아파트 수색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작고 정돈된 아파트는 즉시 과학수사관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복도의 라미네이트 바닥재의 작은 부분을 제거했을 때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바닥재 아래 오래된 콘크리트 스크리드의 틈과 접합부에서 현미경적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빠른 분석이 경찰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흔적은 소피아 알베스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르틴스와 소녀의 실종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시사하는 2번째이자 이미 극도로 심각한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 후 티아고는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변호사 없이는 계속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놀라게 하지 않고 아파트 바닥의 완전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견된 흔적의 양과 정확한 나이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혈액이 정확히 소피아가 사라진 날에 남겨진 것이라면 용의자의 추가 변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들은 다시 티아고의 금융 및 개인적 연결로 돌아갔습니다. 소피아의 전 파트너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보였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슬퍼하고 동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말과 행동에서 점점 더 많은 모순이 드러났고, 이전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점점 더 많은 기이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통에 대한 질문이 열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겔 소사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최종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통이 전혀 존재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존재했다면 왜 마르틴스의 이웃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수사는 다시 문서와 기록 검토로 돌아가서 5년 전의 사건들의 빛을 던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의혹의 순간들이 티아고 마르틴스의 인물 주변에 짙어졌는데, 그는 분명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숨기는데 능숙한 남자였습니다. 수사관들의 관심이 티아고 마르틴스의 인물에 집중된 지 거의 일주일 후, 경찰은 답을 찾는 범위를 확장하여 소피아 알베스의 가족에게 의뢰했습니다. 5년 전 원래 조사에서 그녀의 가족은 용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직 피해 당사자로만 나타났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들의 금융거래가 주의 깊게 검토되었습니다. 바로 소피아 삶의 금융 측면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습니다. 소피아의 은행 업무를 분석하면서 수사관들은 큰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14,000 유로의 현금이 그녀의 계좌에서 말 그대로 사라지기 하루 전인 2018년 4월 15일에 인출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이전에 어떤 이유로 관심을 끌지 않았고, 이제 수사관들은 이 문제를 파헤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인 칼라 알베스와의 개인적 만남에서 수사관들은 이 돈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인 칼라는 진실하고 절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답변은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피아는 빚이 없었어요. 그녀는 결코 돈을 빌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문서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칼라 알베스가 같은 날인 4월 15일에 6,000 유로의 송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식적인 사용 목적은 간결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리모델링을 위해. 칼라는 특별한 감정 없이 이것이 그들이 오래전부터 팔고 싶어 했던 오래된 가죽 자동차 판매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흥분의 기미가 없었고 돈이 정확히 이 거래에서 나왔다고 침착하게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칼라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등록소 기록에 따르면 알베스 가족은 2018년 4월이나 그 이후에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 가족의 마지막 등록된 자동차 판매는 소피아가 사라지기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칼라 알베스가 수사관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여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수사의 초기 버전 중 하나는 칼라가 딸의 전 파트너인 티아고 마르틴스의 협박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돈이 몸값의 일부였거나 가족이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전은 경찰이 소피아의 은행 문서의 두 번째 부분을 조사할 때까지 정확히 그만큼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금융명세서 중에서 훨씬 더 기이한 세부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실제로 은행이 아니라 LX 캐피탈이라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큰 액수의 현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4,000 유로. 수사관들은 회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대출업체로 등록된 이 회사는 이전에 경찰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공식 소유자는 안토니우 페르난데스라는 남자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그가 배후에 머물며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거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민간 대출업체에 의뢰했을 가능성은 사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단순한 도움이나 무고한 구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피아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불행을 가져다준 금융사업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버전이 나타났습니다. 연락처와 통화 기록 확인에서 소피아가 실제로 사라지기 직전에 LX 캐피탈 사무실과 연락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화 데이터는 회사 대표와의 마지막 만남이 소녀가 사라지기 사흘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칼라 알베스에 대한 재신문에서 경찰은 그녀에게 딸의 금융 문제와 LX 캐피탈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칼라는 모든 지식을 단호하게 부인했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원래 버전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보였고 경찰은 칼라의 거짓말을 추가 해명이 필요한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집행기관은 그녀에 대한 성급한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신비한 안토니우 페르난데스의 인물을 조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의 역할은 우선 불명확했습니다. 소피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한 금융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 빠졌고 가족이 이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만 명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LX 캐피탈의 소유자인 안토니우 페르난데스와 주요 용의자인 티아고 마르틴스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것은 사건의 일반적인 논리에만 기반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이 시점에서 없었고 수사는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의 조사와 끝없는 확인이 마침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수사관들은 17호 창고에서 통 옆에 발견된 아우토카고, 라벨에 적고 거의 파괴된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펴었습니다. 종이가 마르고 특수 스캔을 거쳤을 때 전문가들은 거의 읽을 수 없는 도장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 아이디 번호 58G72. 이 세부 사항이 수사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사부서의 전문가들은 즉시 아우토카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30분 후에 표시된 아이디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신원이 포함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33세의 디오구 실바. 2018년에 회사에서 몇 개월만 일한 임시 운전자였습니다. 실바의 상태는 즉시 새로운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디오구는 같은 날 신문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침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바는 수사관들에게 2018년 4월에 정기적으로 개인 고객의 의뢰로 다양한 화물과 건설 폐기물을 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운전자는 마지못해 기억했고 의뢰인들의 얼굴이나 특별한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실바는 자신의 배송 트럭이 17호 창고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창고에 의심스러운 것, 특히 통을 남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수색 영장을 받은 후 수사관들은 아우토카고 서비스 차량에 설치된 GPS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시스템 프로토콜은 디오구 실바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4월 18일에 그의 배송 트럭이 실제로 베이라리우 공업지구의 17호 창고 구역에 있었습니다. 정차 시간 57분. 회사 규정에 따르면 이는 화물 하역이나 적재에 충분합니다. 재차 대화에서 운전자는 정차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5년 전 그날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주목했습니다. 실바는 이날 파트너 없이 일했고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화물 제어용 표준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제어 없이 창고에서 무엇이든 쉽게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경찰의 의혹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실바는 계속해서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약하게 판명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개인적인 기억에 기반했습니다. 경찰은 소피아 알베스의 실종에 대한 그의 관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그를 의혹에서 제외시킬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수사가 갈림길에 섰을 때 다음 날 범죄분석부서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2018년 4월 18일 도시 교통 시스템의 기록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비디오 녹화의 중요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디오고 실바의 배송 트럭이 17호 창고로 향하던 날 그를 다른 차량, 흰색 피아트 두카토가 따라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번째 배송 트럭의 번호판 일부를 읽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전에 티아고 마르틴스가 소유했다가 2019년에 그가 판매한 차량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의 출현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야기에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참가자가 있었고 그의 역할은 실바의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두 배송 트럭의 운전자들이 서로 알고 있었고 함께 행동했는지 아니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따라가며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으려고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검찰은 즉시 도시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서버 압수 명령을 내려 2018년 4월 18일 전체 동안 두 차량의 완전한 이동 프로필을 재구성했습니다. 경찰이 상세한 기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들은 디오고 실바를 다시 대화에 초대하여 그의 원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바가 눈에 띄게 더 긴장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배송 트럭의 출현은 그에게 놀라움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한 무죄를 고집했고 흰색 피아트 두카토를 이전에 본 적이 없고 마르틴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성급한 결론을 피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단지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은 디오고 실바가 상황의 전체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의 우연한 목격자나 참가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가능한 관여는 불확실했지만 수사관들은 또한 운전자를 용의자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실바가 의도적으로 정보의 일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흰색 피아트 두카토의 비밀이 수사의 핵심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이 배송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두 번째 차량의 운전자의 이름을 밝히려고 서두르지 않는 동안 소피아의 전 파트너인 티아고 마르틴스에 대한 의혹의 순간들이 날마다 강해졌습니다. 과학 수사관들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확신했습니다. 아우토카하고 라벨이 수사를 구체적인 운전자와 구체적인 시간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4월 날의 17호 창고 근처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디오고 실바의 배송 트럭을 따라간 흰색 피아트 두카토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누구였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두 번째 배송 트럭의 흔적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수사는 다시 미겔 소사, 티아고 마르틴스의 이웃이자 동료의 인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소사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를 2차적인 증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의 착오가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5월 30일 경찰은 미겔이 작은 수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그의 차고에서 계획적인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내부에서 공구 상자와 시멘트 포대 사이에 몇 쌍의 낡은 건설 장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지만 전문가 중 한 명이 그것들 위에 흰색 가루의 얇은 층을 발견할 때까지였습니다. 빠른 분석이 그것이 일반적인 건설용 석회라는 것을 빠르게 밝혔지만 경찰은 장갑을 상세한 실험실 분석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다음 날 저녁 소사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갑 중 하나의 내부에서 소피아 알베스의 DNA와 99.8% 일치하는 현미경적 혈액과 모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얻었습니다. 소사는 같은 날 저녁 신문을 위해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차고에서의 발견에 대한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겔은 수사관들에게 자신 있게 장갑이 몇 년 전에 그들이 함께 수행한 수리 후 티아고 마르틴스가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이 장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소사의 말을 확인했고 그가 실제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마르틴스와 함께 1년의 현장에서 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증인들과 의뢰인들이 두 남자가 자주 공구와 건설 자재를 공유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은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갑에서 소피아의 DNA가 나타난 것은 자동으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소사가 통을 운송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소사는 2020년까지 큰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닛산 바네트 소형 버스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베이라리우 공업지구까지 12km를 30분 안에 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사의 차고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미 2019년에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유자는 그것을 스스로 끄고 단순한 돈 절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의 녹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카메라 녹화를 통해 미겔의 말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증거가 모순되어 보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소사는 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그들이 커플이었을 때 티아고에게 몇 번 왔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증거는 여전히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추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겔 자신의 DNA를 사용하여 장갑에서 발견된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BMRS의 감정선은 장갑의 생물학적 물질이 소피아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인했지만 혈액이나 다른 흔적이 미겔 소사 자신에게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게다가 장갑 내부에서 그의 지문이나 피부세포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극도로 이상해 보였습니다. 장갑이 이전에 얇은 보호용 내장 장갑을 착용한 다른 사람에 의해 착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가 장갑을 직접 착용하지 않았다는 소사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수수께끼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누가 그것들을 착용했고 어떤 목적이었는가? 이 사람의 신원이 추가 조사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찰 전문가들은 장갑의 석회 출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물질은 창고의 통에서도 발견되었고 이제 장갑을 5년 전 사건과 명확히 연결시켰습니다. 실험실은 석회의 화학적 구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왔고 이전에 어디에 저장되었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소사 자신은 관찰에 있었지만 공식적인 기소는 우선 시기상조였습니다. 수사는 미겔의 역할이 아마도 어떤 종류의 중재에 국한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는 티아고와 소피아 사이에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를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당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마르틴스와 소사 사이의 연결과 협력을 계속 조사했는데 직접적인 소피아와의 접촉이 없었던 남자의 차고에 소피아의 생물학적 물질이 있는 장갑이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세부 사항의 해명이 2018년 4월에 소피아에게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주요 답에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사관들을 새로운 용의자들과 증거들로 이끈 1년의 사건들 후에 조사는 다시 소피아 알베스의 삶의 금융 측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경찰은 사건에서 새롭고 심각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및 법률 아카이브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소피아가 사라지기 하루 전인 2018년 4월 15일에 서명한 마이크로 크레딧 계약을 받았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LX 캐피탈 회사에서 10,000유로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연 28%. 하지만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대출의 보증인으로 소피아의 전 파트너이자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티아고 마르틴스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공식적인 이별 후 소피아와 마르틴스 사이의 금융적 연결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틴스는 수사관들에게 이별 후 소피아와의 소통이 최소한이고 형식적이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재신문에서 티아고 마르틴스는 다시 자신 있게 자신의 서명을 오직 전 애인이 자신만의 사업, 도시 구시가지의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피아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확인했습니다. 소녀는 실제로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카페 개업 계획을 논의했지만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히 불확실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소피아의 서신을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바로 SMS 메시지들이 소녀의 진짜 의구심에 빛을 던졌습니다. 소피아는 사라지기 이틀 전에 LX 캐피탈과의 계약 조건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대출 조건이 그녀에게 강요되었고 소피아가 금융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들은 짧고 긴장되어 있었고 변호사와의 마지막 연락은 말 그대로 그녀가 사라지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버전이 나타났습니다. 소피아가 자신의 금융적 의무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소녀의 죽음이 대출 회사의 소유자인 신비한 안토니우 페르난데스에게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살인이 가정은 가설적이었고 지금까지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페르난데스의 이익 관점에서는 논리적이었습니다. 채무자를 제거함으로써 빚을 탕감하는 것. 이 버전은 경찰의 통신부서가 소피아와 티아고 마르틴스의 전화 연결 데이터 분석을 제시한 후 예상치 못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통화 데이터에서 소피아가 사라진 밤에 일어난 짧은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 2018년 4월 16일 밤 0시 47분에 티아고 마르틴스가 안토니우 페르난데스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통화는 단 2분 8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 통화의 사실 자체가 용의자의 모든 이전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마르틴스와 페르난데스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스가 LX 캐피탈의 소유자와의 모든 접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전화 기록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티아고는 야간 통화를 설명하기 위해 긴급 신문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고 몇 초 동안 침묵하며 진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화의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마르틴스는 그것이 우연이나 실수 전화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뚜렷한 불안을 주목했습니다. 이 순간 마르틴스로부터 실질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 경찰은 즉시 법원에 페르난데스에 대한 전화 도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LX 캐피털러의 소유자가 바로 소피아의 실종 해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이제 그가 수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페르난데스의 관여 버전은 논리적이고 유망해 보였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그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 속의 인물이었고 그의 역할이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잠재적 배후 조종자였습니다. 소피아의 금융 흔적은 점차 그녀의 가족조차 모르는 그녀, 삶의 완전히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습니다. 소피아는 부채의 함정에 빠져 있었고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티아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는 여전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금융적 이익인가, 개인적 질투인가? 수사관들은 두 변형 모두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어느 것도 지금까지 완전히 확인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야간 통화의 비밀이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금까지 경찰의 눈으로부터 숨겨진 연결들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페르난데스의 연락처에 대한 대규모 확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살인은 가장 중요한 작업 가설로 남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증거.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리스본 경찰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피아의 계약과 티아고의 서명. 바로 금융문서로 연결된 이 두 사람이 먼 2018년 4월에 시작된 이 신비롭고 불안한 이야기의 해결책의 열쇠였습니다. 수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은 경찰을 다시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인 티아고 마르틴스와 그의 오래된 피아트 두카토 배송 트럭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전 과학수사관들은 마르틴스가 이미 2017년에 직접 설치한 플리트 가드 시스템의 SD 카드라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카드의 데이터가 배송 트럭의 야간 경로를 재구성하고 소피아가 사라진 결정적인 시간들에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카드 조사는 수사관들의 최악의 추측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밤 플리트 가드 시스템은 배송 트럭의 정확한 경로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11시 19분에 두카토는 베이라 리우 공업지구 방향으로 캄폴리대 거리를 떠났습니다. 이미 오후 11시 34분에 차량이 17호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5년 후 소피아의 유해가 든 통이 발견된 그 창고입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미겔 소사가 소유한 두 번째 차량인 닛산 바네트에 대한 유사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소사는 여전히 경찰의 엄격한 감시에 있었고 그의 관여나 비관여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사관들은 실망을 겪었습니다. 소사의 배송 트럭의 GPS 시스템은 이미 2018년 3월에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물리적 확인에서 GPS 모듈의 퓨즈가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경찰이 관심을 가지는 시간에 차량의 정확한 좌표를 결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사의 재신문에서 수사관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보로 그를 대면시키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미겔은 주저하지 않고 마르틴스와의 개인 채팅에서 나온 오래된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신에서 실제로 몇 개의 시멘트 포대 운송을 도와달라는 티아고의 요청이 발견되었습니다. 메시지 발송 시간은 두카토의 이동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소사는 나중에 출발하려고 했지만 티아고가 마지막 순간에 요청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GPS 데이터와 교통경찰의 비디오 녹화에서 소사의 닛산 바네트는 그날 밤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공업지구로 이어지는 어떤 도로 구간에서도 그의 배송 트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사에서 미겔의 성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GPS를 의도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카메라의 주의를 분산시켜 마르틴스의 배송 트럭이 창고까지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게 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나타났습니다. 이 버전은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소사를 다시 증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간접적인 추측에만 기반한 고발은 너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피아트 두카토와 마르틴스의 인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개인 전화를 압수하고 열 수 있는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사진의 휴지통에서 2018년 4월 18일 오전 2시 11분에 찍힌 이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은 두카토 내부에서 찍힌 것이었고 나중에 창고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금속통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사진을 찍었고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손상되었고 경찰은 XIF 데이터 복원을 위해 과학수사관들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우선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열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티아고 마르틴스의 피아트 두카토가 소피아가 사라진 밤에 현장에 있었다는 확실한 확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의혹의 순간들을 상당히 강화했는데 마르틴스 자신은 모든 질문에 건조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이미지가 어떻게 제 전화에 들어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두카토의 야간 경로를 계속 분석하고 플리트 가드 시스템이 기록한 모든 정차 지점들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이제 경찰의 가장 중요한 도움이었는데
용의자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차량은 그날 밤 어떤 카메라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사람이 마르틴스를 도왔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사 주변의 상황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의 통운송이나 흔적 은폐에 대한 관여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추측뿐만 아니라 소피아가 사라진 밤에 정확히 마르틴스의 배송 트럭이 창고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제 좌표와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질문들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고 지금까지 동기와 관련된 각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사관들은 사진 촬영 순간에 누가 전화를 들고 있었는지, 왜 이미지가 삭제되었는지 이해하기를 바라며 사진에 복원된 XIF 데이터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티아고 마르틴스의 야간 여행의 비밀은 해결에 가까워졌지만 우선 여전히 불확실성의 얇은 베일 뒤에 있었습니다. 6월 25일 수사는 티아고 마르틴스 아파트에 최종 수색을 실시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마르틴스가 최근 며칠 동안 제시한 우발적 추락 버전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라미네이트 아래 혈흔 분석의 예비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과학수사관들은 아파트 복도의 바닥을 완전히 조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미네이트가 완전히 제거된 후 전문가들은 용의자의 모든 이전 설명을 최종적으로 반박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라미네이트 아래에서 혈액에 완전히 젖은 특수 패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 추정에 따르면 특정 액체 부피는 최소 180ml였습니다. 법의학 검사는 혈액 분사 패턴 분석을 실시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상처는 머리 부위에 대한 무딘 물체로의 타격에 의해 발생했으며 얼룩의 각도와 성질은 수직 모세관 투영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소피아의 바닥에서의 추락에 대한 마르틴스의 버전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마르틴스에게 전문가 감정 결과가 제시된 후 그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처럼,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마치 수사관들을 위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티아고는 수사관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넘어져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이것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마르틴스가 있는 자리에서 즉시 일반적인 추락으로 그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 감정은 특정한 힘과 명확한 각도로 이루어진 외부의 적극적인 작용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 순간 티아고는 다시 자신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고 의혹을 자신으로부터 돌리려고 시도하며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제3자를 암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집에 와서 그녀의 빚 때문에 소피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틴스는 자신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주장되는 갈등의 목격자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이 버전도 비판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이전 신문에서 마르틴스는 소피아의 채권자를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거나 그를 자신의 집에 들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는 아파트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다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탄도 및 화학 분석은 라미네이트 패널에서 특수 비투멘 입자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17호 창고에서 소피아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금속통의 보호층 구성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새롭고 센세이셔널한 발견이었습니다. 전문가 감정이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유해가 발견된 통이 소피아에 대한 공격 시점에 마르틴스의 아파트에 직접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황과 사건의 연대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의 존재만으로도 범죄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통을 아파트로 운반하고 다시 밖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찰은 큰 물체를 눈에 띄지 않게 주거 건물에 가져가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입구의 감시 카메라도 그날 이상한 활동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마르틴스가 세부 사항이 아직 밝혀져야 할 신중하게 계획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수사는 공식적인 기소장 작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아고의 모든 책임 회피 시도, 그의 설명 변경이나 어떤 채권자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물리적 증거, 법의학 감정, 그리고 그의 진술의 논리적 모순은 마르틴스의 관여에 대한 의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소사나 대출 회사 소유자 페르난데스 같은 다른 사람들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에서 그들의 역할은 아직 불분명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마르틴스와 같은 심각한 확인이 없었습니다.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전체 그림이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티아고 마르틴스는 더 이상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방어선은 일어난 일에 대한 실제 설명보다는 자신의 처벌을 완화하려는 절망적인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 앞에는 단 하나의 미해결 과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틴스가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알아채지 못하게 통을 어떻게 운송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사건의 마지막 미해결 요소로 남아 있었고 수사가 앞으로 며칠 안에 완료하려고 하는 별도의 절차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리스본 경찰은 공식적으로 법원에 사건을 이관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마르틴스는 더 이상 수사관들이 아니라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왜 그토록 많은 증거가 소피아 알베스의 실종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죄를 지적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4일 리스본시 법원 홀에서 거의 10개월 동안 지속된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석에는 6년 전에 저질러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티아고 마르틴스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수사가 수집한 모든 증거에 기반하여 법원에 2018년 그 4월 밤 사건들의 완전한 그림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더 이상 불분명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증거의 사슬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LX 캐피탈의 대출에 대한 보증 해제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마르틴스의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이는 빠르게 난투로 발전했습니다. 서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소피아가 금융적 의무에서 벗어날 계획뿐만 아니라 마르틴스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기 계획을 폭로하려고 했다는 사실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티아고에게 개인적 파산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형사 처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동기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폭로에 대한 마르틴스의 두려움에 그가 명백히 그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던 소피아에 대한 질투 감정이 더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시했습니다. 상처는 사건 시점에 마르틴스가 사건 하루 전에 구입한 금속 산업용 통이 있던 아파트 복도에서 소피아에게 가해졌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미네이트의 비투멘 입자는 통의 코팅과 일치했고 혈흔은 상처의 생체역학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마르틴스는 소피아를 바로 그 통에 넣고 석회와 기름을 부어 밀폐하고 이미 밤 11시 34분에 피아트 두카토 배송 트럭으로 베이라리우 공업지구의 17호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재판 전체 동안 마르틴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흔적을 지우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되는 미겔 소사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사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현장으로부터 200km 떨어진 포르투에 있었고 이는 차표와 증인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사는 완전히 무죄로 판명되었고 두 번째 통에 대한 그의 거짓 진술은 단지 처벌을 피하려는 친구를 돕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소선인 LX 캐피탈의 소유자 안토니우 페르난데스에 대한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역할이 오직 대출 제공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르틴스와의 접촉은 순전히 사업상의 성격이었습니다. 페르난데스에 대한 기소는 완전히 철회되었고 그는 법적 결과 없이 이 사건의 그림자 속 인물로 남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르틴스의 변호사는 소피아가 받은 바로 그 2만 유로의 실종을 언급하며 재판 과정을 뒤바꾸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가족을 사기와 실종 연출로 고발하려고 시도했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이 신청을 직접적인 조작이라고 불렀고 즉시 기각했습니다. 짧은 휴정 후 판사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티아고 마르틴스는 모든 기소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고보안 교정 시설에서 22년의 자유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법원에 적합하게 감정이나 논평 없이 건조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수사가 소피아 알베스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 검사는 단지 기간만을 밝혔습니다. 2018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지만 이러한 공백에도 불구하고 주요 질문들은 완전히 해명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범죄의 상황이 상세히 드러났으며 마르틴스의 알리바이는 신중하게 계획된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소사와 페르난데스는 공식적으로 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일부 세부 사항들은 비공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피아가 LX 캐피탈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사라진 2만 유로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들은 회사의 금융 계정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지만 운영은 현금 확보를 위한 허위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마르틴스가 흔적 은폐를 도왔을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통의 이동을 기록하지 않았고 목격자들은 의심스러운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이 부분은 열린 채로 남아있으며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은 정확히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마르틴스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알베스의 가족은 일어나 침묵 속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정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